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제 채널에 이 토론 프로그램이지만 정치인을 처음 모셨어요. 그러나 워낙 그 산자 위에도 오래 계시고 기획재정위원회도 계시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셔서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정치 중립적인 토론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널리지와 또 방향성 제안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능가하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 이 코너에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네요. 골드만삭스가 약간 사람들이 재밌게 GS 이니셜이 GS라고 저도 GS라고 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중인데 아셨네요. 여러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광재 의원님이 30대가 아닙니다. 30대처럼 보이시지만 이 정도. 네, 오늘 분장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분절화의 시대, 프래그멘테이션, 지구촌 하나의 거대한 지구가 아니라 파편화된 그런 양상,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특히 미중 패권 전쟁과 또 정말 세계 경제의 불안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일단 양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랑 거의 근접한 위치에서 이 군사적 긴장감이 만약에 고조될 때 특히 워낙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긴장감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그 총통은 약간 친미성의 민진당이 됐고, 네. 또는 의회는 이제 친중성의 국민당이 됐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은 TSMC가 지키고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기술 경쟁의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로 자체 기술로 3나노를 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TSMC는 앞으로 5년 뒤면 1.4나노가 되니까 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는 연성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만약 여기서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미국 하원 의원이 이랬죠. TSMC를 폭격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TSMC는 대만 경제의 40% GDP에 네. 만약에 TSMC가 어려워지게 되면 전 세계 GDP의 10%가 무너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며칠 전에 네.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과거에는 미국이 반도체를 다 했지만은 지금은 대만에서 90%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더 깊이 물어보니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본질은 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는 연성형 전략으로 가게 될 거다. 네. 다만 항상 대비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를 이 중동에서 오는 게 68%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안보나 에너지 위기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와 에너지 위기 부분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TSMC라는 이 반도체 기업이 뭐 을이지만 슈퍼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조달받지 않으면 경제가 정말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두고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은 조성되겠지만 대만 해협을 놓고 긴장감은 조성되겠지만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뷰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다만 혹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대선을 앞에다 두고 워낙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정치인은 또 정치인답게 내가 당선이 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서로 주려고 경쟁할 것 같고, 그때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써 이 타이완 해협을 두고 좀 긴장감은 상당히 고조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경제 보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타이완 해협을 봉쇄시킨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만 국민들도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하나는 총통은 미국, 예. 의회는 중국, 맞아요. 예. 그다음 제3후보는 이거 다 싫어. 우리한테는 젊은이들은 민생이 중요해. 이런 약간 스윙부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아마 파고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파고가 높아질 텐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뭐냐면 총통을 초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성 외교 전략을 할 가능성은 많아지죠. 그러나 아마 파고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네. 기본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의 70%, 민주당 지지자의 30%가 대외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역시 중국도 약간 유리해지는 걸 가지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약간 파고는 높일 텐데 근본적으로 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또 뭐 워낙 외교 통일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그 다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쨌든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날 때의 대응 전략이 좀 다를 것이고, 전쟁은 안 날지라도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 같은 게 고조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좀 격돌한다거나,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에 표지가 매우 인상적인데, 제가 이거 표지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대응 전략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사실은 절대 녹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일즈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에 뭔가의 특단의 대응 전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하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마련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예.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국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하나는 저는 국가를 지키는 힘은, 네, 하나는 기술, 네, 하나는 에너지, 네, 그리고 하나는 안보와 평화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특히 지금은 AI 기술 전쟁이라고 볼 때 결국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HBM 같은 경우가 칩을 양산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거다. 과거 미국이 럼스펠드 국무장관, 국방장관 메모를 보면은 네, 북한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것에 회의를 하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죠? 우리를 지키는 거는 마치 TSMC가 대만을 지키듯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이 있냐. 저는 그게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반도체 역량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이 앞으로 중국이 시장을 개방 안 한 게 하나가 금융이고 하나가 통신이거든요. 네, 근데 통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화웨이 같은 걸 배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스타링크나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 6G가 만나는 이런 기술 동맹을 한편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6%를 수입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만 앞 해협으로 약 중동 에너지 68%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오픈 AI를 개발한 샘 알트만이 다보스 포럼에서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에 쓰는 전기의 1000배가 필요할 거다. 네, 그러면 당장에 대만 해협에 위협이 왔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 거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0배가 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이게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로는 결국은 안보는 아웃소싱이 없잖아요. 한 번 전쟁이 터지면 끝이거든요. 그렇네. 이때 얼마나 이 압력밥솥에 압력을 빼는 이런 긴장을 줄이는 거를 하나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중요하고 제가 이거 여시제 했을 때 우리가 한 2년간 연구를 했는데 주변 국가가 절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우리만의 무기 체계는 뭘까? 그런 연구를 꽤 한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게 드론과 통신을 그죠? 스타링크라는 그런 면에서는 군집 드론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한 1200만 원짜리가 거의 6억 원짜리 전차를 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안보 부분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교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시네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치적으로 말씀 나누는 게 아님을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치적으로 하는 의도는 일도 없고요. 정말 누구든지 어느 당이든 정말 보수 쪽에서도 뭐 나와서 좀 이런 합리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나오셔도 좋으니까 지금 말씀을 이제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나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광재 TV 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광재 TV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대부분의 것들이 물론 정치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결국 교육에서 나온다. 한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이게 저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는요 정말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혹은 경제 정책을 계속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예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뭐 잠재 성장률도 계속 둔화하고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라 살림을 고민할 거라고 한다면 교육 예산이나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제 느낌상 지금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음으로써 이런 긴장감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입니다. 예산 이번에 계획한 걸 보셨을 때 어떻게 혹시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특히 뭐냐면 R&D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를 7월 달 회의를 한 다음에 9월 달에 그걸 2달 만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IMF가 왔을 때도 그렇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우리가 R&D 투자를 늘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거의 뇌가 붙어야 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도둑놈인가? 사실 연구자라는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은 좀 저는 아주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국가의 R&D를 우리가 약 30조 정도 쓰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어요. 대략 약 한 5만 건 정도를 합니다. 과제 수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률이 97%예요. 이런 건 없거든요. OECD 같은 경우 성공률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도전적 과제에 돈을 좀 더 몰아주고 그리고 뭐냐면 또 우리가 기초적인 연구를 해나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자를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
원자력 연구 그 예산 깎았다고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고 거의 6조면은 그래서 이번에 6천억이 보강돼서 5조 4천억이 깎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석박사 특히 이공계 출신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공학대학원 소속 교수님들하고 식사할 때 요 주제로 질문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손에 잡히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 예산을 줄였을 때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핵심 인력들이 가방 싸들고 집에 가야죠. 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진짜 이 학생들이,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고급 인력이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입이 있었는데 순간 집에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는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되게 아쉬웠었어요. 이 연구부의 상당수가 그 이공계 출신들의 그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구 활동이 상당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네, 거기부터 많이 들어가요. 그럼 좀 아쉬웠었고요. 또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계속 떠오르는 저의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근래 들어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왔어요. 교통사고가 많아요. 근데 신호위반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못 타게 할 겁니까? 신호위반을 줄이게 할 겁니까? 카르텔이 만약에 문제가 돼요. 그럼 카르텔을 없애야지 왜 R&D 예산을 줄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사실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카르텔 얘기하면 카르텔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더 확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학과 인력을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60명인데 스탠퍼드 대학은 800명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돈을 R&D 예산을 자르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까 지금 반도체 학과 포기하고 지금 의대로 가면 이러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네네. 꾸준한 투자라는 것을 그런 국가라는 걸 좀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그 청와대 있을 때 R&D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R&D를 할 때 그 세계적인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이 세계 최정점의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거를 국가적 R&D 과제로 하는 거는 그건 점핑업이 되는 거죠. 네네.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예산을 조정했다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카르텔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전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정치적 비판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정책이든 비판적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홍콩 엑소더스입니다. 예, 홍콩으로부터 정말 많은 인력, 이민, 인재 유출, 또 자본 이탈. 정말 홍콩 경제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또 홍콩의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본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걸 보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런 외교 전문가로서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그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홍콩 쪽에 자본 이탈 오는 것이 대략 한 85조 원 정도가 일본으로 몰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1,000조 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밀고 가고 있죠.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해외 법인에 지금 돈을 엄청 모아놨거든요. 이게 한 128조 원쯤 돼요. 근데 이걸 법인세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인하해 주게 되면
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네. 되면 우리가 좀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싱가포르, 홍콩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넘버원 이 개방 플랫폼 국가로 갈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상징적인 걸로 예. 홍콩에 있는 CNN 네. 그 회사를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용산에다가. 왜냐하면은 예. 용산에는 100만 평, 103만 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게 뉴욕 센트럴 파크만 한 거거든요. 예. 그 여태 국제금융지가 생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하고 앞으로 글로벌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지고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한국에 와면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더구나 CNN이 여기 온다는 거는 월드와이드한 뉴스를 여기서 한국에서 낸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홍콩, 싱가포르 여기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부, R&D 센터, 국제기구가 7,400개예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이스라엘은 이 R&D 센터하고 다국적 본부를 끌어들이면서 기술 혁신을 이뤘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우리가 유치 경쟁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이제 이게 되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인구가 67%고 외국 사람이 무려 33%쯤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 28%. 그 다음에 영주권자가 9%나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런 개방형 국가로 가려면은 지금 단순한 이민청이 아니고 대대적인 뭐냐면 이 개방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걸 같이 가야만 네.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이 아니고 한국이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을 끌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CNN 같은 거를 용산에 유치하고 우리가 여의도가 국제금융난지로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회의사당도 일부 세종시로 가게 되거든요. 저게 공시지가가 한 6조 8천억쯤 돼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용산하고 여의도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홍콩의 뭐 대책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금융으로서 일었을 수 있는 한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안이 좋으신데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너무 제안이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발족할 때부터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이 더 개방형으로 가야 되고 또 저출산이라는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도 우리는 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또 지방 소멸 위험 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또 해외 자본들이 많이 투입돼서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뭐 홍콩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니 그걸 우리의 어떤 기회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공감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저희가 결국은 이제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메리칸 드림은 있잖아요. 네. 그저 맞아요. 꿈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로 꿈을 꾸는 사람은 헐리우드로 가잖아요. 네. 네. IT에 성공해야지 그러면 실리콘밸리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 인구가 40억 명이거든요. 네. 중국, 인도 이게 동남아가 약 7억 5천 정도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꿈꾸는데 꿈을 꾸면 한국이다. 네. 한국에 기회가 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시집와가 성공했다. 아직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한국 와서 성공했다. 아직 이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결국 만들려면 예. 결국 우리가 일본보다 홍콩보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개방한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싱가포르이 제주도보다 작은 땅인데 거기가 550만이 살고 8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거대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개방형 국가로 만들면 그러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죠. 이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는 정치인이 처음 출연하셨기 때문에 부디 그런 인물로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서 그 한미 FTA 그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뚫고 가면서 결국은 68% 정도 수출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을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고 하는 네.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 세운 전략 자체가 한국이 반도 국가잖아요. 이게 거대한 싱가포르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천 경제자유구에게는 자유가 부족하고 기업 도시에는 기업이 부족하고 혁신 도시에는 혁신이 부족한데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게 판교라는 신도시거든요. 네. 이게 IT 하나로만 특화된 도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198조 정도 하거든요. 부산 인구가 350만인데 여기서 한 96조 정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판교 같은 IT에 특화되어 있다든지 네. 문화에 특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미래 도시를 기업형 미래 도시를 과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국내 투자자도 외자 투자도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공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뭔가 반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다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계속 저도 공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게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코리안 드림을 가져야 된다. 우린 코리안 드림을 가져야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코리안 드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 다른 분야에 쓰이는 용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코리안 드림의 가능성을 우리가 BTS나 이런 분한테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웹드라마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의 시장을 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플랫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근데 다만 이게 개방 국가로 가려면은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들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게도 뭐 음악인이든 예술인이든 운동 스포츠인이든 그런 그냥 코리안 드림을 너무나 많이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보여주고 있고 기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쓰고 있고 다 우리나라 자동차 타고 있고 다 우리나라 에어컨 틀고 있고 우리나라 TV 보고 있고 우리나라 PC로 일하고 있는데 못 따라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정치와 정책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책?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국회에서 네.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다녔었는데요. 네네. 현재 결국은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도 그랬고 네. 오늘날 미중의 패권 정리의 핵심은 기술 전쟁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에 가보면은 현재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출신이 9%밖에 없어요. 아, 그것도 좀 아쉽네요. 네? 9%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입법고시 중에 이번에 최초로 기술고시를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사회가 이공계가 훨씬 많잖아요. 60% 되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 뽑을 때도 이공계가 공무원이 돼야죠. 네. 이공계생들이 다시 문과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문과생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공계생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물론 전국적으로는 문과학과가 폐지돼야 되지만은 네. 우리가 이런 기술 경쟁에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일으키려 성공하려면 뭔가 세계의 변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CES를 가보고 충격을 받잖아요. 네. 아,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지금 큰일 났구나. 네. 이렇게 느끼듯이 그럼 여의도에서 혁신의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여의도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차 이런 거 이제 국회 이제 돌아다니게 했거든요. 네. 여기 자체가 규제 특구가 돼야 그렇죠. 국민들이 오게 되면 새로운 걸 거기 출입기자면 1,800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회가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려면 인류 국회 없이 인류 국가는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슈는 우리들의 미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돼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치가 맨날 서로 막 헐뜯기 경쟁을 하니까 헐뜯기 경쟁 말고 미래를 놓고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의원님 이 자리 해주셔서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죠. 아닙니다. 지금 한 분만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분께만 계속 국민으로서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이 같이 식사합시다. 너무 작가적 감성을 담은 책을 내셨잖아요.
이 책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그 두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우리 영화 서울의 봄 있잖아요. 그 이후에 노무현 국회의원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 네. 그럼 제가 서울의 봄 이후에 23살에 노무현 의원 보좌관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23살인 저한테 비서실 구성에 전권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일인데 두 이렇게 만남을 해서 예. 대통령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음식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도리뱅뱅이와 관련된 그 이 추억에 달린 얘기. 그러면서 쉽게 읽혀지는데 좀 보면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해보는. 네. 그래서 같이 식사합시다는 네.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대화하고 삽시다. 네. 이런 중의적 표현입니다. 네.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대화하면서 살아갑시다. 잘 살아갑시다. 네. 메시지 잘 읽었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광재TV 링크랑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하셔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24년 미중 패권 전쟁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결국 트럼프의 만약에 재선이라고 한다면 그 시나리오도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네네. 재선이 됐다.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혹시 가장 큰 그림으로서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아마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하고 네. 아마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 아마 요구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장 크게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예. 정책 광기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솔린을 가지고 있다. 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IRA를 믿고 미국에 투자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두 번째로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가 약세를 이룰 가능성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 2차 전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대외 정책 부분에서 미국이 세계에 관여하는 힘을 약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대외에 관여하지 마라. 네. 민주당 지지자의 30%가 대외에 관여하는 걸 줄여라. 라고 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죠.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러시아 기업에서 현대자동차가 철수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근데 지금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IMF에 의하면 1.5%거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이런 러시아의 입지가 유리해지게 되면 세계 정세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건가.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주로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에 집중했다면은 네. 트럼프는 과연 어떤 전쟁에 집중하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개방하지 않은 게 하나가 금융이고 네. 하나가 통신이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과연 금융과 통신에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뭐 제가 생각한 건 있는데 네. 이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안건을 주셨어요. 특히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미국이 그냥 세계 주요국의 어떤 뭔가 정치든 뭐든 관여하는 것을 좀 꺼리는 방향으로 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세계 경찰적 지위 그것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오로지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고 가자. 뭐 예를 들어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더 주한미군 그 주둔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더 주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바이든이 또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고 한 모습을 보면 두 정치인의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어떤 대응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극단적으로 갈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림 그리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네.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도 저는 두 개의 미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화당의 미국과 민주당의 미국.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올해 아마 미국 워싱턴에 그 캡톨에 거기에 이제 설치되게 될 텐데 한미 의원 연맹 아예 사무소를 둬서 예. 우리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주가 23개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상하 양원의원인데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미의원연맹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공화민주 양쪽으로 그다음에 중앙의 정치가 있고 캘리포니아나 사실 주지사 출신들이 많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방 정부 이거를 함께 그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서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이제 올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도 두 개의 미국이고 미국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떨어뜨리게 되면 러시아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미국이 산유국이 되게 되면은 사우디 석유를 주로 중국이 사주거든요. 네네. 이란의 석유를 중국이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가 중국에서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런 중동 정세에도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보는 이 관점을 갖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너무 생각이죠. 좋습니다. 예. 지금 워낙 또 외교 전문가시어서 계속 외교적인 질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여쭤볼 게 워낙 많아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일단 현 윤석열 정부가 또 외교 활동만큼은 1등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뭐 외교 뭐 신입사원이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면서 가치 외교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왔고 여기서 좀 기존에 우리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기조랑 많이 달라진 게 한중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한일중이다라는 표현을 좀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렇게 용어 변경을 공식화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게 우리 경제나 한국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신저라는 그러니까 미중을 화해를 이끈 키신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적도 외교에서는 영원한 법도 없다. 국익만 있을 뿐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가치 외교를 얘기했는데 한번 외교는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럼 네네. 우리가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면 네. 일본도 그러면 뭐냐면 일한중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은 계속 일중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치 외교를 얘기합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뒤에 네. 우리 처칠 수상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승전을 이끌었죠. 승전 마지막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사우디에 갔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소위 사우디의 석유와 미국의 달러가 연동되어지게 되는 소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게 되면서 정말 처칠 수상이 정말 땅을 쳤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냉혹한 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외교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잘 지냅시다. 이런 가치 외교는 이 어떤 표현으로 이런 건 좋을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리 외교다. 현실 네. 외교라고 봅니다. 제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갑툭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경제 정책을 이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있다. 반대로 잘 못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코멘트를 하고 저는 어떤 정부든 그 해당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저도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실 만한 게 하나라도 있으실지.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그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방향을 잡은 건 잘 잡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내용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네. 저는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명확했거든요. 자, IT 혁명으로 나아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된다. 네. 그래서 통신망도 깔고 3G도 깔고 그래서 뭐냐면 테스트 베드가 된 게 그 통신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인터넷이 전 세계 가장 잘 되는 나라.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만들어줬거든요. 코스닥. 벤처 혁명이 불었거든요. 네. 그때 무슨 벤처 버블이다 막 했지만 사실 경제가 신경제가 탄생할 때 버블은 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만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판교라는 이 신도시를 통해서 IT에 뭐냐면 미래의 기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이 볼 때 예측 가능하잖아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 IMF 때 우리 컴퓨터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도서관에 있는 아카이빙 그 엄청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 혁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AI 혁명으로 가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는 60명 그대로고 스탠퍼드는 800명이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뭔가 이게 이 대한민국의 AI 혁명 없이는 죽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글로 가기 위한 총력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총력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 미래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씁쓸하죠. 저 씁쓸합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는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머물러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숨 쉬면서 요즘 투자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코리안 드림은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참 웃픈 표현인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미국 주식 날라가고 일본 주식 날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이러냐 생각하시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뭐로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거는 이 정부의 예측 가능성. 이 정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뚜렷했거든요. 네. IT 혁명으로 간다. 지금 AI 혁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서 에너지 혁명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수명 100세 시대에는 결국 바이오 혁명을 누가 이루느냐. 결국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조는 AI 혁명이고 결국 반도체와 직결되어 있는 이걸 드라이빙을 걸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요번에 그 호주에서 발표한 거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 64개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1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잠재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가치, 네. 이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약한 게 또 하나의 한국의 잠재성. 결국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가 약하고 저건 가장 큰 거는 이 정부가 뭘 하고 하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면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경제부총리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그게 너무 없죠. 너무 없어졌네. 네. 그리고 실제로 장관이 요새 누가 장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한 명만 기억하시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분에게서 좀 한동훈 장관에게서 좀 미래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누구 좀 청산하고 뭐 카르텔을 어떻게 하고 좀 미래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다면 어쨌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각종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작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물론 이것이 모든 코스피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뚜렷하게 탄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정부의 메시지 자체가 무슨 윤한 약속 대련, 디올백 이런 게 뉴스가 더 많잖아요. 지금 보면. 네네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하려면은 정부가 예. 이런 정책 AI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나가겠다. 예. 그리고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건 시장에서 돈이 움직여야 경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뭐냐 코스닥 정책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해나가겠다든지 예. 뭐 이런 그 돈이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주요한 뉴스가 뭐냐면 경제 뉴스가 아니고 정치발 뉴스도 뭐 윤한 약속 대련인가 봉합 열차를 탔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거 할 땐가라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발표에 시장이 돈이 움직이는 걸 지금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렇네.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또 한 가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24년 예산에서 R&D 예산 그렇게 줄여놨는데 또 국민적 여론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셨는지 25년 R&D 예산은 또 대폭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R&D 예산 같은 거야말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1년 안에 성과가 나는 R&D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거에 표본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렇죠. 공감적인 그다음에 마음이 들고요. 주식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주식 공매도 금지나 이런 걸 한다든지 예. 금융 투자 우리 금투세 같은 경우도 아직 시행도 안 하는 걸 뭐냐면 그 뭐 아직 없애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 돈이라는 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 민감하게 움직이는 정책에 이게 부합해야 되는 거죠. 부합해야 되는 우리가 그 샘 알트만이라는 오픈 AI 만든 사람이 우리 사우디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약 2천조 원의 그 연기금을 갖고 있고 국부펀드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국부펀드를 같이 만들고 네. 그 테마스 싱가포르 테마스가 국부펀드를 같이 운영해가지고 미래의 뭐냐 핵심 뭐 10대 기술, 10대 기술에 투자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10대 기술이 발표되는 순간 그 관련주는 다 올라갈걸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세상은 일로 가는구나. 네. 우리나라는 일로 가는구나. 이렇잖아요. 4대 강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건설주가 올라갈 거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AI 쪽으로 가고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로 가고 그다음에 AI 바이오 쪽으로 미래 뭐냐면 수명 100세 시대에 대응한다라고 하면 글로 가게 돼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책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아.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있고 정책 수단이 있는데 정책 수단이 그 해당 정책 목표를 위해 움직일 만큼의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 예, 그런 것들까지 지적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세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주주이익 환원이 좀 너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에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그 정책 수단 어떤 좋은 정책 수단 그럼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주주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일본 아베 수상이 쓴 정책은 우리가 이제 배당이 26%, 일본이 31%, 미국이 한 41% 정도 되는데 네. 아베 수상이 쓴 정책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많이 든 거예요. 소위 네, 내기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14년도 7개에서 지금 44개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장기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단타니까 네. 이때 세제 혜택을 좀 과감하게 주는 게 주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크게는 이 결국은 도전하는 나라가 되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야 되는데 예. 그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기업으로 가고 네. 그게 거기서 수많은 기술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40%를. 네. 이때 야당에서는 지금 국힘이죠. 네. 기금사회주의다.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예. 결국 그게 동력이 돼서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2,500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현재 약 한 400조 정도 있는 퇴직연금이 네. 수익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401K처럼 요거를 좀 안정적으로 넣으면은 퇴직연금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가 지금 뭐 코스피 밑에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코스닥이 세야 되거든요. 네. 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27조 달러고 나스닥이 24조 달러거든요. 네. 27대 24조 달러. 네. 비슷비슷하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2087조, 코스닥은 393조. 사실 코스닥이 세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코스닥 주를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펀드로밖에 못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적인 벤처가 안 생기는 게 우리가 하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가 그 미래 기술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자동차, 전기차 파는 거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주가가 높은 이유는 미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2천조 원 국민연금 등이 2천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5%만 하면 100조쯤 되거든요. 네. 그럼 100조 같은 거를 그냥 사우디의 국부펀드나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데에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네.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시장이 반응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함께하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 정책 그대로 갖다 쓰시면 어떡하죠?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네. 그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 오디언스가 누구인가라고 네네. 할 때 보통 국민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국민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장관, 차관 바로 뒷줄에 있는 국장, 과장이 저는 오디언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저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면 정책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책 보고서 저는 다 나눠줍니다. 여야 의원들한테. 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아이디어고 네. 제가 또 100%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정치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금융 정책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데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국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있다면 어디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기 관리 측면으로 보면은 부동산 PF인데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지난번 레고랜드 우리가 2,050억 때문에 약 그 채권 안정기 펀드를 약 50조 정도 풀었는데 네. 저는 이번에 태형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그 시장별로 사업장별로 선별을 빨리 해야 된다. 민관이 합동으로. 네네. 이게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인데 네. 그러면 회생이 불능하다. 조건부 회생을 한다. 이렇게 빨리빨리 정해져야 네.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이 정도 위기는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의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지금 한전체가 예. 트리플 A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나머지 회사채가 덜 팔리는 안 거 되죠.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아예 한전의 일부를 예. 그 전기회사를 국유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민간에 매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시장의 불투명성을 없애버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작년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가 확 식어버린 게 우리가 초전도체.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6천조 정도 되는 미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뭐냐면 인류사의 새로운 뭐냐면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이 핵심 기술을 찾는 거. 우리가 CDMA 다중분할 기술 이거 하나로 가지고도 굉장히 휴대폰 시장에 앞서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사의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기술을 찾아내는 거. 그게 필요해 보여요. 가끔 이 부동산 PF 가장 약한 고리라고 이제 꼽으셔서 부동산 PF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134조까지 쌓이고 또 태형건설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일부는 이거 건설사들 그렇게 너무 부채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왔으니 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지원이 끊기는 순간 도산할 것 같다면 그게 좀비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아닐 기업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뭐 선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극단적인 경우는 사실은 다 지원해주지 말고 한번 쓰러져야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우리가 레고랜드 돈이라는 건 서로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50억 때문에 레고랜드 강원도 그것 때문에 그 안정 펀드를 수십조를 넣거든요. 이번에 태영도 채권다 보면은 460개 채권단이 오잖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생 불능한 거, 그다음에 조건부 회생하는 걸 빨리 그 민간하고 관이 합동으로 해야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부패라든지 합리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부패를 줄이고 그걸 빨리 해나가는 그래야 이제 다른데 파급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이 뭐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유럽에 살면 아무 문제 없는 나라예요. 근데 미중 일러의 강대국 사이에 살면서 이런 저성장과 저출생을 가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일단 강력한 저는 성장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건 결국은 기술 기반의 성장 드라이브밖에 없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보죠. 그렇군요. 본질적으로는. 네, 우리 한국 경제 가장 약한 고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 질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이 워낙 자산에서 보유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치 미국처럼 주식으로 뭐 은퇴를 한다든가 뭔가 왜냐면 우리가 90세까지 100세까지 사는데 90세까지 100세까지 평생 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구조를 뭔가는 만들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좀 만들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재산 3분지계를 하자. 재산 3분지계.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건 70%가 몰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부동산에 저당 잡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미국처럼 그 부동산 40, 주식 30, 그 연금에 30, 433 이런 축구도 433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이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그냥 여기가 결국은 기업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기업이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가치가 결국은 이 주주 배당으로 오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선순환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활용법 그다음에 2,000조 원 중에 한 5%를 국부 펀드를 굉장히 강화해서 그것도 우리가 아직 실력이 약하니까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거하고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결국은 이 창업국가, 도전국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코스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코스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연금 같은 것이 코스닥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등 주식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세제 혜택도 좀 확실하게 주고. 제가 말씀하는 그 근저에 깔린 의원님의 생각이 제가 종종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된다. 실패하면 나고자로 도장 찍듯이 하는 문화가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을 용인해줘야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환경,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또 많은 신규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또 성장하고 그게 우리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고성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근저에 깔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속에 계속 들어보니까. 저는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쌀 돌고르는 기계 이거를 만드신 분 중에 하나고 저도 그 특허가 있거든요. 제가 자꾸 기술 얘기하는데 결국은 산업혁명도 기술이었고 그 스페인이 영국한테 무너진 것도 주철대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결국 기술혁명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벤처하다가 망하면은 바로 신용불량자예요. 근데 미국은
그것이 경력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려면 네. 결국 M&A 시장입니다. 근데 M&A 시장인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놀라는 거는 구글에 M&A 했다 그러면 그러다가 SK M&A 혹시 뭐가 이렇게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아직 CVC가 굉장히 미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또 미국에서는 기술 탈취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술 탈취를 당해요. 근데 막 3년 동안 소송이 되니까 그 사이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하고 예. 기술 탈취 못하게 하고 사람 목 빼나가게 하고 네. 대신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도록 네. 그거를 M&A를 투명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컨더리 펀드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뭐냐면 그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다 미국 자본들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는데 몇천억 이런 걸 투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컨더리 펀드를 기본적으로 확 늘려갈 수 있는 이걸 만들어서 인간은 결국은 이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그것이 다음 M&A 당하고 M&A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됐을 때 이게 코리안 드림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고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쩌면 피크 코리아 정점 찍고 이제 중성장 고성장은 다시는 없다라고 포기하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저는 네이밍을 뭐라고 했냐면요. 두 번째 한국입니다. 두 번째 한국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음 주 국회에서 세미나 강의 주제도 두 번째 한국이거든요.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두 번째 한국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던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같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런 정책 수단들이 잘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정책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그 저성장, 뭐 뉴노멀 이렇게 체념하면 나라는 무너진다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제주도보다 작은 싱가포르이 550만이 사는데 그 국민소득 8만 불이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의 혁신 경제를 가지면은 전 세계 3, 4위 국가가 됩니다. 만약에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역량을 가지면 명실상부한 전 세계 2, 3위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나라를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그러셨대요. 예. 그 한국은 반도체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병철 회장이 아니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하지. 결국 그걸로 오늘 이 반도체에서 누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누가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가 이거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누가 있어요? 결국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기업가적인 도전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혁명이라는 시대를 이끌고 판교라는 도시를 통해서 코스닥을 통해서 일어섰다면 그와 비슷한 게 또 한 번에 뭐냐면은 AI 혁명, 네. 기후 위기와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이 혁명의 드라이브를 걸고 네. 코스닥 부분에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네. 돈을 갖다 퍼붓고 그리고 판교 신도시를 능가하는 이제 새로운 미래 도시. 왜냐하면 도시가 왜 자꾸 도시를 얘기하냐면 우리 박태준 회장은 포항, 네. 울산, 창원, 여수라는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를 만드는 요즘에 그 무슨 저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이 수준은 그거는 배드타운이거든요.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함께 있는 이런 뭐냐면 복합 컴패티시티 이런 게 미래 도시거든요. 네.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1,300조를 넣어가지고 네옴시티를 만들며 네. MS나 구글이나 왜 미래 도시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미래 도시가 가장 강력한 미래 상품이라고 보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 휴대폰 OS, 컴퓨터 OS, 아직 도시의 OS는 없거든요. 그런 과감한 발상이 있죠. 과감한 발상과 이거를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치 세력.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너무 말씀도 이렇게 너무 멋있으시고 살인 미소로 계속 웃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최근 그 KBS 신년 토론 갔다가 그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 중에 저도 말이 막 나왔는데 R&D 예산도 줄였지만 왜 하필 교육 예산과 R&D 예산만 줄였을까? 12대 부분 중에
근데 교육 예산과 R&D 예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예산인데, 근데 교육 예산을 줄인 또 근거는 학령 인구가 줄어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성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명당 교육 예산이 1인당 교육 예산이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이니 교육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전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 제가 그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렸습니다. 전 인구의 인재화. 전 인구를 인재화 시켜야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왜 학생이 그만큼만 돼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교육 예산을 늘리고, 물론 초중고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교육의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학령 인구가 줄지라도 1인당 들어가는 교육 예산을 늘린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는데, 혹시 의원님은 같은 생각이신지 정말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동의하세요? 미국 군인하고요, 네. 한국 군인하고 네. 장비를 갖고 있는 돈 액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강한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는 휴먼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네네. 이 캐피탈이라는 용어가 인도 유럽 어족의 황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캐틀. 근데 농경 사회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 사람이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가장 고도화된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비 강남 같은 데는 가처분 소득의 30%, 7살짜리 영어 학원이 100만 원, 200만 원을 쓰면 그건 살다 많아요, 그거는. 살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그죠?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인간이 전 세계 미국 누구와도, 일본과 중국 누구와도 가장 강한 고도의 인간이, 맞아요. 국민들이 사교육비로 내는 게 아니고 허리가 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그런 거를 뭐냐면 국가가 해서 그렇죠. 최고의 인재를, 그래 휴먼 캐피탈리즘,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저는 그게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거죠. 그 정말 옛날 생각하는 거죠. 사람 숫자 세고 그 일당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뭔가 공감하지 않는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토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공감 해주시고 저도 공감이 돼서, 토론이 약간 그렇네요. 그러면 좀 서로 살붙이는 방향으로의 토론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다 이런. 아니요. 말씀 너무 좋았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두 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소감. 경익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많이 안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튜브라는 거에 눈을 뜬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구독자는 9,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이광재 TV를 구독해 주시고요. 근데 결국은 그냥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오랜 꿈은 한 몇십 년 동안 준비한 건 국가의 흥망사입니다.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저의 평생의 큰 꿈인데, 네. 그걸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는 결국은 폴 케네디가 얘기하는 건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이게 폴 케네디였다면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그건 교육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교육에 공감하죠. 동의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는 금융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의성은 있지만 네. 그 영국이 왜 중국을 넘어서 산업혁명에 성공하게 됐을까? 중국도 석탄도 나고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데 영국의 특허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산업혁명에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게 돼야만 역동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좀 토론을 지향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채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토론하고 저도 말씀드리고 반문도 드리고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의 의견들이 더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우리 경익남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조언이 되셔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든 좀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우리 저 김광석 교수님은 그 골드만삭스를 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90년대에는 가수 김광석이라는 분이 우리 가슴을 적셨는데,
우리 21세기에는 골드만삭스를 능가한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한국인들에게 좀 자긍심을 넓히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가끔 나왔으면 좋겠고 이광재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린다면 갑자기 골드만삭스로 이렇게 멋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채널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이런 미래지향적인 널리지를 쉐어링하는 그런 토론을 또 본보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정치인들이 이 토론을 보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출연 정치인이세요. 근데 이미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인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렇게 토론이 되시는 분도 있구나. 정치인 중에도 이런 또 생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마무리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가 또 이 공급망 전쟁입니다. 공급망 전쟁은 또 소재 전쟁이죠. 그 소재 전쟁, 공급망 전쟁,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불안한 이 분절화 시대에 이 소재 전쟁에서 이겨낼 광재가 있는 게 아닐까. 소재가 아닌 광재로. 우리는 광재를 보유한 국가다. 소재는 별로 없지만, 원자재는 별로 없지만 광재를 보유한 국가다. 이렇게 제 표현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표현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